새 황제 더3 엠퍼어즈 주유는 형주를 점령하고 유장이 다스리는 익주 지방을 병합한 후에 서쪽의 마초와 동맹을 맺 어중원의 조조를 치는 천하통일 구상을 갖고 있었다. 유비는 아우인 유장이 다스리는 서천을 빼앗을 수 없다며 버티자 주유가 대신 서천을 공략한다는 핑계를 대었다. 그리고 형주를 지나며 유비를 공격하려는 가도멸 객지계를 구사하려다 오히려 유비의 공격을 받는다. 결국 주유는 유비에게 대패하고 모든 걸 포기한 채 강동으로 돌아간다. 210년 술지령으로 은태론을 잠재운 패장 조조는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승장 주유는 쓰러진다. 주유는 형주 공격 준비를 하던 중 파구에서 36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그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송건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수명의 장단은 1000명이니 실로 애석해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익주를 도모하려는 저의 작은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다시는 명을 받들 수 없게 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조조는 북방을 점거하고 있으나 강역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유비는 우리 동호 안에 기거하고 있어 마치 호랑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대사가 과연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 지금은 바로 조정 백관이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군주도 마음을 다해 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숙은 충직한 데다 일을 처리하면서 조금도 구차하지 않으니 가히 저를 대신할 만합니다. 이후 217년 노숙이 사망할 때까지 오나라는 비교적 친유비 외교 노선을 견지한다. 송건은 주유 사망 소식을 듣고 나는 제왕을 보좌할 만한 인재를 잃었다. 앞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라고 깊이 탄식하였다고 한다. 훗날 누군가 주유를 기억한다. 적벽에 영웅적 업적 남기니 청년 시절부터 명성이 자자했노라. 음악을 들으면 그 뜻을 알았고 술잔 부딪히며 장간을 벗으로 대했더라. 일찍이 3000석의 군량을 구했고 언제나 10만 군사를 통솔하였네. 마지막 숨 거둔 파구에 서서 그대 추모하려니 마음이 아프구나. 적벽 대전 승장 주유가 쓰러진 후 대륙에는 촉한이 등장하며 천하 3분지계가 완성되면서 제갈량, 방통, 사마해 등 신진 세력이 등장하며 거대한 변화가 몰려온다. 허창으로 복귀한 조조는 패전의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봉효만 있었어도 이렇게 참패하진 않았을 것이다며 곽가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조조는 패인을 인제의 부재에서 찾는다. 손유연합군의 승인은 진인사 대천명이다. 패전하면 창업도 수성도 모두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조에 굴하지 않고 싸워서 대승을 거둔 것이다. 적벽대전 전후로 제갈량, 봉추, 사마해 등 새 인물들이 혜성처럼 등장한다. 정족지세를 이룬 위, 촉, 오삼국의 각 축은 이들 신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는 일부 인사들의 은퇴론을 일축하고 양현자명 본지령을 선포하여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 형주와 익주를 근거지로 창업한 촉하는 유비의 땅이었다. 애초에 자신의 것이었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다. 소식선생은 이를 시로 읊었다. 또 천지 사이에 사물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어?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면 비록 한 터럭이라도 가지지 말 것이나 송건과 유비는 나중에 모두 황제의 자리에 올라 조조의 위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삼국시대를 열게 된다. 적벽대전은 이런 커다란 변화의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1세대 교체 천지는 넓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인재들은 많다.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제갈량과 방통을 두고 한 말이다. 후세 사람들은 조조의 오만과 자만심 때문에 적벽대전에서 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조는 패인을 인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복룡과 봉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유비는 그 둘을 다 얻었다. 항상 인재에 목말라 하는 조조에겐 너무나 부러운 일이었다. 조조는 시대를 초월해서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을 갖추고 문무를 겸비한 세계 최고의 지략가이다. 장강을 중간에 두고 오나라와 대치하며 수상전의 중요성을 잘 알던 조조는 이 약점마저 없애기 위해 수진을 짜고 만을 만들어 병사들이 수중전 훈련을 마칠 때까지 방어에 힘썼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조조가 질 싸움이 아니다. 그러나 천하제일 지략가 조조도 미처 데뷔하지 못한 숨은 인재들이 숨어 있었다. 제갈량, 봉추, 주유 등이 그 주역들이다. 이들의 자세는 진인사 대천명이었다. 결코 조조의 명성과 22만 대군의 기가 눌리지 않았다. 장강의 지리적 장단점을 살피고 천시의 도움으로 불어온 동남풍을 이용하여 화공으로 조조군을 대파하였다. 주유의 후임이 된 노숙은 송건에게 방통을 추천했다. 그러나 송건은 방통의 생김새를 보고 쓰지 않았다. 방통은 송건에게 실망하고 유비에게로 갔다. 유비 또한 방통의 겉모습에 실망하여 변방의 현령에 임명했다. 방통은 술타령으로 나를 보내다 장비가 꾸짖자 그가 보는 앞에서 100일 동안 쌓였던 공물을 반나절도 안 되어 처리한다. 유비는 장비의 보고를 받고서야 진심으로 방통을 영접했다. 그리고 제갈량과 같은 군사 중랑장에 임명했다. 허우범 사마이의 재주를 아까워한 조조가 그를 문학연에 임명한다. 사마이는 조비와 교제하여 후에 황문시랑, 의랑, 승상 동조속,
그 뒤에는 주부로 전임된다. 조조는 사마이가 난고상이란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고개를 돌아보게 하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얼굴이 똑바로 뒤로 향한다. 조조는 사마이를 임명한 후 3마리의 말이 한 구유에서 먹이를 먹는 꿈을 꾸어 이를 매우 언짢게 여겼다. 조조는 항상 인재에 목말라하고 뛰어난 인재가 나타나서 자신을 보필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210년 조조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면 인재로 등용하는 구연령을 공포한다. 획기적인 개혁 정책으로 인재지상주의를 표방한다. 조조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인재를 등용했냐면 불효자도 범죄자도 괜찮다. 능력만 있으면 추천하라. 재능만이 추천 기준이다. 반드시 청렴한 사람이어야 등용할 수 있다면 제나라 황공이 어떻게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천하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남루한 옷을 걸치고도 옷같이 청결하고 고상하게 위수의 물가에서 낚시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그리고 형수와 사통하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오명으로 알려진 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나를 도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살펴 추천하라. 오직 재능만이 추천하는 기준이다. 재주만 있으면 내 글을 중용하리라. 이 술지령 조조의 폐인은 하나 황계의 화공을 대비하지 못하고 배를 쇠사슬로 묶은 것은 주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형주의 무혈 입성하고 유비를 궁지로 몰아넣은 조조는 송권의 강렬한 저항을 예상치 못했다. 또한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반면에 주유는 장강에 대한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그에 바탕한 세밀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했다. 둘 병사들이 몹시 지쳐 있어서 전투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207년 조조는 오한 정벌로 화북 평정을 마무리한 후 곧바로 병사들을 남방으로 돌렸다. 형주를 쉽게 차지하고 유비를 패주시켰지만 조조의 대군은 장거리 행군으로 몹시 지쳐 있었다. 휴식도 취할 겨를도 없이 겨울은 찾아오고 말에게 먹일 풀이 부족해서 기병의 전력이 크게 떨어졌다.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북방 출신의 병사들은 수전에 약할 수밖에 없었다. 기후와 풍토에 익숙치 못한 병사들에게 전염병까지 돌아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셋, 형주의 민심은 조조가 아닌 유비였다. 유비가 양양에서 남하할 때 연도의 수많은 백성들과 사대부들이 끊임없이 유비의 뒤를 따랐다는 것은 민심의 향배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준다. 유비 또한 자신의 위급한 처지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형주 수군 7만 명도 조조의 충성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묵계 적벽 대전의 패배는 단순히 조조 개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북방 세력이 남방을 접수하려는 시도가 좌절된 것을 의미한다. 적벽에서 조조의 실패로 말미암아 북방 세력은 향후 70년간 장강 남쪽을 넘보지 못한다. 전쟁사 김성남 조조는 화북을 평정하고 원소의 근거지였던 업성에 엄청난 경제력을 동원하여 성을 쌓고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는다. 동작대, 금오대, 빙정대 3대를 짓고 새 누각을 아치형 다리로 연결하는 그야말로 화려한 궁전을 지었다. 210년 겨울 조조 세력의 심장부였던 업군의 동작대가 완공되었다. 적벽에서 대패하고 유비에게 형남을 잃고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아들 조충이 요절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흉사만 겹치던 조조에게 간만에 기분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이다. 강명의 삼국지 조조는 적벽에서 손유연합군에게 대패했지만 원소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조조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싸웠다. 결코 안주하거나 쉬지 않았다. 211년 조조는 반란을 일으킨 마등과 그의 혈족을 처단한다. 마초와 마대는 살아남는다. 212년 조조는 위공에 등극한다. 순욱이 조조의 위공즉위에 반대하다 조조에게 빈찬합을 받고서 분사한다. 213년 송권을 유수구에서 격파한다. 이때 다시 군사를 일으킨 마초를 토벌하고 215년에는 한중의 장로를 항복시키는 등 매년 지칠 줄 모르고 싸워서 승리하였다. 조조가 비록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적벽 대전에서 대군을 잃고 어떻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는가? 천하의 권력을 다 거머쥔 조조도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 은퇴해서 편히 쉬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조조는 여기에서 또 한 번 탁월한 정치 감각을 발휘한다. 210년 자신의 재산 중 3분의 1을 황제에게 바치는 술지령을 공포한다. 즉시 조조는 황제에게 수여받은 사연 3만 호 가운데 사면 2만 호를 반환하고 제위 찬탈 등 야망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신의 은퇴론을 일축한다. 조조의 술지령은 양현자명 본지령이라고도 한다. 술지령 말미에서 나는 절대로 권력을 넘겨줄 수 없다. 폐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봉지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땅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서 사양한다. 요컨대 강호 지역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니 승상의 자리는 사양할 수는 없고 봉읍에 대해서는 사양할 수가 있는 것이다. 헛된 명성에 연연하다 현실의 재앙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국지강의 이중텐 저 김성배 양의응역 김영사 2007 조조는
213년 위공으로 책봉되었고 조조는 자신이 저축한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모두 기부한다. 그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많은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훌륭한 군주로 거듭난다. 그 영향을 받아 조조를 섬기고 있던 고관 대작들도 자신들이 저축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 216년 조조가 위대국 왕에 봉해지면서 훗날 위나라의 건국의 토대가 되었다. 현대의 정치인, 재벌들은 당연히 이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18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3세 황제 적벽대전 패배로 조조는 대륙 천하통일 일보 직전에 물러서야 했다. 반대로 발붙일 땅 한 평도 없는 처지에 내몰렸던 유비는 형주를 얻고 창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송건이 지배하는 강동의 독립은 보장이 되었다. 유비는 209년 형주 남부를 차지하고 210년 형주를 평정한다. 214년 익주마저 차지한다. 제갈량은 출산하기 전에 이미 유비에게 제시한 융중대책에서 천하 3분지계를 주창하였다. 적벽대전 승리로 중원은 조조, 송권, 유비가 지배하는 세 나라로 갈리고 정족지세가 이루어진다. 211년 송권은 자신의 본거지를 말릉으로 옮기고 다음에 건업으로 개명했다. 213년 송권은 조조의 유수구 침공에 맞선다. 송권, 조조에게는 장료가 있지만 나에게는 감령이 있다며 한개월 넘게 서로 대치한다. 조조는 송권이 몸소배에 올라타 조조의 진영을 시찰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자식을 낳는다면 송권과 같은 자를 원한다며 칭찬한다. 215년 조조는 한중을 점령하고 송권은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감령을 선봉으로 세워 합비로 가는 보급로인 환성을 함락시킨다. 2차 합비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215년 8월 송권은 동호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총동원하여 합비성에서 공성전을 벌였으나 합비의 수장인 장효에게 패퇴하고 만다. 합비의 위군은 총원 7천여 명에 불과했다. 장효는 소요진에서 송권의 10만 대군을 이전, 악진과 함께 겨우 800명의 보병으로 격퇴시킨다. 그 후로 울던 아이 장문원 온다는 말에 그친다는 말이 생겨났다. 조조는 유협의 의견으로 한중을 하우연과 장압에게 맡기고 본대 40만 이끌고 합비로 진군하여 5길로 나누어 유수구를 공격한다. 송권은 서왕의 협공을 받고 위기를 맞는다. 진무와 동습, 전사하고 주태와 능통 부상당하지만 감령의 사투로 송권은 탈출에 성공한다. 216년 겨울부터 다음해 봄까지 조조가 유수구를 공격하였으나 양측은 결혼 정책으로 휴전을 하고 이유는 소규모의 충돌을 제외하고는 잠정적인 평화가 계속된다. 217년 장압은 유비, 법정에게 한중을 잇는다. 218년 조조는 한중을 빼앗지만 219년 유비는 한중 탈환에 성공하여 한중왕에 오른다. 220년 조조가 건시전을 지을 때 타경사의 신목을 베자 나무에서 피가 흐르고 이를 본 조조가 기절하여 병상으로 간다. 조조를 진찰한 화타는 머리에 바람 기운이 있어 두개골을 쪼개어 날려보낸다면 나을 수 있습니다. 고 말하자 조조는 화타가 뇌수술을 핑계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한다. 결국 화타를 투옥시키고 가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처형한다. 220년 음력 1월 23일 영홍 조조는 낙양에서 66세로 서거한다. 220년 조조 사후 그의 아들 조비는 헌제에게 양위를 받아 위나라 문제로 등극한다. 조비는 연호를 황초라하고 수도를 허창해서 낙양으로 이전하였다. 221년 유비도 촉사천성에서 창건하고 연호를 장무라하였다. 정식 명칭은 한이고 촉한으로 통칭한다. 수도를 성도로 정하고 고조 이하 종묘를 세워 한의 정통성을 백희하였다. 221년 송권은 위문제에게 오왕으로 봉해지지만 222년 독자 연호 황무를 세워서 독립을 표방한다. 229년 송권이 칭제하고 연호를 황룡이라 한다. 새 나라가 세워지고 새 황제가 탄생하면서 삼국시대가 절정으로 치달린다. 이 모두가 적벽대전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었다. 소식이 1082년에 지은 전적벽부의 한 구절을 읊어보자. 소자 말하되 손도 저 물과 딸을 아는가 가는 것은 이와 같으되 일찍이 가지 않았으며 차고 비는 것이 저와 같으되 마침내 줄고 늠이 없으니 변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천지도 한순간일 수밖에 없으며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사물과 내가 모두 무궁하니 또 무엇을 부러워하리요. 또 천지 사이의 사물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어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면 비록 한 터럭이라도 가지지 말 것이나 파일로 반스 소식이 읊은 대로 만물에는 각각 주인이 정해져 있는가? 그렇다면 부질없는 욕심 내려놓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소서. 공명연구소장 경영학 박사 조영무서.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